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의 강종덕입니다. 그 오늘 부산 용옥교회를 갔다가 예, 불이 나게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서울 뉴스 호스텔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또 삼육재단 우리 후원 관련된 종사자들 또 1박 2일 워크숍이 오늘 잡혀 있어서 교육 과정 가운데 올라왔고요. 음, 오늘 또 영남 앞에 우리 실전 워크숍 두 번째 시간, 원래 지난 5월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 사정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오늘 또 6월 달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들 이제 교회에서 가마력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냐 물어보면 사실 좀 대답하기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과연 잘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말 듣기에 좀 말씀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마력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하던 선교 사업하고는 좀 많이 틀이 다르시죠. TMI하고도 전혀 다른 흐름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렇게 틀이 다른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사업은 주로 물건을 나누거나 자본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죠. 그런데 지역 복지 사업 가운데 지역 조직화라고 하는 사업에 들어가면 지금 저희가 하는 가마력 사업처럼 특별한 정체성이 없는 사업들을 합니다. 뒤에도 방화 10일 종합사회복지관의 여러 사역들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역 주민들하고 사귀는 게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아침에 출근 도장 찍고 바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 어르신들하고 만나고 이야기 듣고 뭐 필요한 게 없는지 그냥 사는 이야기 수다 떠드는 것 같이 더 들어주고, 그런 것이 이제 사회복지 사업 중에 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지역 조직화라고 하는 사업을 잘하는 복지관이 진짜 사업을 잘하는 복지관인데 그 사업을 잘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잘 해라라고 하면 다들 열심히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 가마력 사업처럼 전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나와서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만 들어줘라. 무슨 하소연이 있는지, 무슨 답답한 일이 있는지 들어주기만 해봐라. 이러면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은 뭐 무슨 필요가 있다고 나한테 그걸 이야기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저는 이 가마력 사업의 흐름들을 쭉 보면서 지역복지 사업의 지역 조직화 같은 사업이 가마력 사업이겠다. 사회복지 사업에서도 지역 조직화 사업이 이 밭을 가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그 지역 주민 가운데에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스스로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동이 일어나는 것이 지역 조직화 사업인데, 가마력 사업이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또 다니면서 또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게 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맞춰서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음,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가마력 실천 워크숍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점들을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202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것을 여론조사해서 발표했던 것이 지난 2월 16일 우리 기윤실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나온 보고서로 있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들은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보고서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2월 16일에 발표했고요. 연구조사는 2022년 약 1,00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1년 전 조사 내용이기는 하죠. 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 PT가 꼈네요. 한국 교회에 대하여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2023년 7차 조사의 21%였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74%예요. 모르겠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5.1%. 예전에 비해서 늘었냐, 줄였냐, 뭐 이런 게 사실은 유의미합니다.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예전부터 한 20% 내외였고요. 잘 모르겠다,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매번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또 재림교회 특별히 지역교회에서 신뢰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는 다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재림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10명 중에 7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를 볼 때 뭘 못한다라고 하면 못한 걸 보지 않고요. 뭘 잘하냐 그러면 이런 걸 좀 보게 돼서 저도 뭘 잘하느냐만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야, 기독교가 한국에 기여하는 건 있을 거 아니냐? 뭐에 기여하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가장 기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취약계층 구제와 복지의 증진 부분은 기여가 된다. 38%. 가장 기여가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맨 밑에 있는 경제성장 12.4%입니다. 기독교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독교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뭐 경제야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 근데 가장 낮은 거에서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패 방지예요. 기독교가 이 경제적인 부패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종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 밖에도 낮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전반적으로 평균치에 해당되는 주황색 실선 하단에 있는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 가마력 사업도 지금 살펴보시면 주로 무엇에 대한 활동만 있냐 하면 기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만 있어요.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 복지에 대한 증진,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인권을 지키는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교회가 그 가치를 잘 나타내지만 사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기대하는 건 취약계층 구제나 복지나 약자, 인권, 뭐 도덕, 윤리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외의 것을 사실 기대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었으면 좋겠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들이 어울리는 사회는 통합이 되는 사회고 부패가 없는 사회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사실 오늘날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 지역사회 주요 갈등의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제한하게 되기를 바라는 점이 있다라는 것. 이거 사실 던져볼 만한 질문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설문조사 가지고 교육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가 복지 선교에 애쓴다, 힘쓴다. 그걸 너무 약간 속물처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꼬드겨서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뭐 이런 이해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약자에게 복지를 베푸는 것은 선교의 수단이지 저들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뭐 각 교회들이 지금 가마력 사업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 가장 적합한 것, 교회의 상황에 어울리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마력 사업이 점차적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간다면 그 방향의 가치는 사회가 바라는 것,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공정과 정의, 사회 통합, 부패 방지 이런 영역들에도 우리의 노력이 좀 기울여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기훈실 보고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연구하시는 모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고 살펴볼 이론은
우리 사회복지 사회학에서 주요 이론인 체계 이론입니다. 오늘 제가 용호교회 가서도 같이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체계란 이런 겁니다. 그 서로 의존작용하고 있는 단위들이 통일적으로 구성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실체. 그러니까 각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데 그 각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서로 의존작용을 통해서 통일체로 이루어져 있는 큰 실체를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 체계는 체계 속에서 각 부분들이 외부의 환경과 경계를 가지고 서로 만나고 있고요. 서로 에너지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체계 이론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생물학에서 발생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바라보면 어느 한 군집이 자기들끼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군집 외부의 환경과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는지를 연구하게 된 유기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대가 되게 되고요. 사회학자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인 니클라스 루만에 의해서 이것이 사회 체계 이론으로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이 체계 이론이 가장 처음 배우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 처음 공부하면 첫 학기, 첫 해, 처음 공부하는 부분이 이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런 그림들 한 번쯤은 살펴보셨을 거예요. 체계 이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미시체계, 미시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중간체계, 중간체계를 밖에서 보고 있는 중간 이체계 또는 외체계라고 부르고요. 지역사회 전체의 법률과 규칙을 정하는 이제 거시체계라고 하는 것까지 확대되어 나아가는 형태인데요. 여기 한 아이를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이 한 아동에게 있어서 미시체계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미시체계란 자기 자신, 생태학적으로 보면 내가 미시체계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식하는 첫 번째 대상이 미시입니다. 이 미시체계 안에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위협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와 방어 도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미시 체계가 안정적이어야 중간 체계나 거시 체계로 나아가는 생태 체계적 활동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초적인 게 미시 체계죠. 이 미시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중간 체계들을 바라보면 그런 겁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첫 번째 중간 체계는 가족입니다. 전혀 다른 객체인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어떤 규칙과 윤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틀 가운데에서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의받죠. 그것이 중간 체계 가운데 존재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중간 체계가 확대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해도 되는 일들이 교회 가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허용 가능한 것과 허용 가능하지 않은 영역들이 나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간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각자 영역들이 다양하고 특징들이 다양하지만 그 모든 특징들은 내 미시 체계가 그 중간 체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상호 교류하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중간 체계는 외체계 안에 있습니다. 가족은 더 큰 가족 안에 있고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래라고 하는 것도 지역사회 안에 들어있고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3차 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 이게 병원의 큰 테두리들을 가지고 있죠. 이 그림에서는 동그란 원 4개로 체계를 설명을 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체계를 보면 요 각각의 체계가 마치 물결무늬가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그림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가마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를 이해하지 않고 가마력 사업을 하는 것은 실패하거나 쉽게 지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미시체계 안에 어떤 것을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할 때 한 아동이라고 하는 특성을 두었죠. 그런데 미시체계가 아동이 아니라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교회라고 한번 해봅시다. 미시체계라고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체로 부르셨으니까 이 지체가 모여져 있는 교회죠. 이 교회가 미시체계입니다. 이 미시체계가 내부적인 통증과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
중간 체계에게 어떤 도움과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제한을 받겠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미시체계 내 자체가 건강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체계의 아픔과 통증도 도움이 되는 체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미시체계가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이 아플 때 가족은 남몰라라 하진 않죠. 그렇죠? 병원도 남몰라라 하진 않습니다. 그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 너는 아프냐? 우리는 그냥 교육이만 하니까 너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놀이터에서 내가 아픈데 넌 아파 난 계속 놀 거야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미시체계의 어떤 변화는 중간 체계의 다른 객체들하고 분명 연관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가 내적으로 어떤 아픔을 겪고 문제를 겪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떤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미시체계는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문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미시체계가 다른 중간체계와 어떻게 관계하고 있고 얼마만큼 소통하고 있고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체계 이론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 이론에서 4가지의 요소들을 살펴보는데요. 제가 오늘 요소들을 조금 어렵게 설명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들으시는 장로님, 지사님, 목사님들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특성들, 어떤 요소들을 얼마만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 이론의 첫 번째 특성은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각 체계는 다른 체계와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어요. 미시체계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나와 가족은 하나이긴 하지만 한 가족이긴 하지만 분명 구분되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릴 때는 그 경계선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밀접거리가 되게 가깝죠. 아기 때는 항상 이렇게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아기가 나를 왜 안고 있냐고 밀어내는 일이 없어요. 항상 가깝거든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엄마하고 자녀 사이엔 경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낯가림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하고 자녀 사이엔 경계가 없는데 아빠에게는 잘 안 오려고 하는 때도 있죠. 그때는 이제 경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낯가림을 한다고 아빠가 더 멀리하면 관계가 회복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낯가림을 없애기 위해서 더 친숙하게 하고 더 즐거운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활동할 일들을 만들죠. 그래서 그 경계 안에 너와 나는 다른 존재라서 경계는 존재하지만 경계 안에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공간들을 만들어 둡니다. 마치 세포벽이 다른 세포와 교통하기 위해서 세포벽 가운데 구멍들을 두는 것처럼 경계선 안에 그 구멍들을 둡니다. 그게 투과성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개방성이라고 말하죠. 내가 누군가와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동시에 그 경계의 투과성,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경계는 명확하되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되지 않는 경계만 존재한다. 그건 경계가 아니고 단절입니다. 구분된 거죠.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이름만 보고 지금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미교회 좋고요. 오천교회 좋습니다. 그 교회가 지역사회하고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대문 경계죠. 근데 요즘 많은 경우 이제 그 주차장을 포함한 경계선에 벽을 두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경계로서 좀 위험하니까 너무 단절되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 주중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죠. 그러면 경계선을 주차장 밖에 긋지 않고 물리적으로 볼 땐 주차장 밖에 긋지 않고 쭉 안으로 당겨서 본당 안에 들어오는데 경계선을 둡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두죠. 아니면 잠가두기도 하고요. 지역사회의 개방성이 좋은 곳에 가면 교회가 아예 24시간 열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도 있고
와서 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개방되어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쉬던가요? 그런 공간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교회 공간을 경건의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을지라도 그 개방성은 우리에게 중합으로 다가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마치 더운 사람, 길을 가다 더운 사람이 날씨 이 무더위를 피하고 싶어요. 어디로 피하죠? 어디로 피해요? 제일 경계선이 낮은 데가 어딥니까? 길을 가다 너무 더워요. 에어컨 바람을 좀 쐬고 싶어요. 어디로 피할까요? 예, 편의점 피합니다. 무조건 편의점입니다. 왜 편의점인가 하면 여기는 내가 을이 아닙니다. 예, 내가 편의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고객이기 때문에 거의 갑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든 안 사든 나는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항상 갑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일까요? 을일까요? 전적으로 을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주인적인 느낌을 갖지 않아요. 무엇인가 내가 에어컨 바람을 쐬니까 부담스럽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역할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미시체계가 가지고 있는 경계는 선명한 겁니다. 경계는 분명 선명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경계에 어떤 개방성과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 교회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거 만들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불편해하죠. 네, 이해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불편해하지 않으시는가요? 성도님들은 일주일 사시다가 답답하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게 교회 맞습니까? 그게 맞아야 되는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도심 같은 경우엔 교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를 물리적으로 개방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물리적인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교회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물리적인 교회는 그래 문을 걸어 잠글 수 있습니다.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관리할 수 없으니까 물리적인 교회를 담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회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는 우리가 언제든지 후가성을 가지고 수시로 만나고 접하고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급하게 사업을 하다가 적지 않게 급한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5, 60만 원, 큰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5, 60만 원 급하게 융통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가족일까요? 친구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 돈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초등학교 때 보셨던 그 우리 국어 교과서에 누가 의리 있는 친구냐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예화가 있었죠. 한 아들이 워낙 친구들하고만 놀러 다니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넌 정말 좋은 친구를 뒀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지게에 거적대기로 싼 시체를 하나 들고 메고 네 친구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거 좀 숨겨달라고 부탁하라. 그 아들이 가는 집집마다 거절당합니다. 무슨 시체인데 이 거적대기 감싼 걸 왜 가지고 오냐고. 피비린내 나는 그 물건들을 다들 거절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의 친구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 피비린내 나는 시체를 다들 거부한 거겠죠.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러면 그 지게로 옮겨지고 아버지의 친한 친구에게로 그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화들짝 놀라면서 친구와 친구 아들을 집으로 들여보내죠. 그리고 씻기고 정리하고 그제서야 그 거적대기에 감싸놓은 걸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잔치했다는 이야기로 아마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 책에서 많이 보셨던 거. 친구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미시체계 또는 미시에서 나간 1차 중간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갈등과 문제를 함께 소화할 수 있는 그룹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시체계가 아동이라면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 아픔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중간체계였습니다. 가정이 그렇고요. 학교가 그렇고요. 또래 그룹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고요. 병원이 그러해야 합니다. 이 미시체가 교회라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들에 대해서 그 미시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주관체계들은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떤 경계선을 갖고 있느냐, 지역사회와 교회가 어떤 경계선 가운데 이 투가성을 어떠한 투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한 자리에서 한 번 고민하고 한 번 이야기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체계는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뭐 전에 우리 로직 모델 했습니다만 체계 이론에도 동일하게 로직 모델이 나옵니다. 그 로직 모델 안에서 이 경계를 선명하게 하는 방법, 또 그 경계 안에 이 투과성들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은 사람을 지배합니까? 일반적으로 환경은 경계 외부를 말합니다. 미시체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 바깥을 다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미시체계는 결코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조건에 맞추어 사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갈등에 부딪히면 반드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죠.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은 환경 아래 살지만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그룹입니다. 미시체계가 환경 가운데 살지만 그 환경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시체계가 어떤 체계와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거죠. 미시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미시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경계선 바깥은 환경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로 방문에 갈 때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다. 어떤 환경 속에 위치해 있다.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왜 중요하게 보냐 하면 내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고 환경 가운데서 역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환경을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바꿀 수 있으니까. 변화될 수 있다고 보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가마력 사업을 할 때 우리는 뭐도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는 그룹들은 대부분 외부 환경이 미시체계를 압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시체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미시는 작잖아요. 중간체계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 되면 환경을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환경에서 안 되는 것들을 다 피해서 하려고만 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미시체계도 환경의 일부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경계선에 어떤 투과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환경과 얼마만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미시체계가 얼마나 내적으로 단단한지에 따라서 환경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미시체계가 어린아이였을 땐 그저 같이 붙여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를 가까이 하고 있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죠. 그렇죠? 저희 사무실에도 한 젊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제 막 한 11개월쯤 된 돌 미처 안 된 아이인데 사진을 항상 보여줘요. 아기가 항상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래요. 저거 신기하면 손가락 가르치면 누가 가져와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를 사용해서 그걸 내게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손가락 가르치기만 하면.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미시체계도 주변 환경을 바꾸어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게 미시체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못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니요. 할 방법이 있는데 할 방법을 못 찾은 거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고
내부적으로 역량을 갖고 성장하게 되면서 그가 환경을 바꾸는 방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자기 손으로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크면 자기 또래들을 같이 불러서 하기도 하고. 더 성장하고 나면 자기 또래가 아니라 이것과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능력이 생기고요. 더 큰 능력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법제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사회적 틀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것들도 구분하셔야 해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 가마력 사업을 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고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것이 앞에 두 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것은 계층입니다. 이 생태체계론 안에서의 각각의 체계들은 서로 유관 관계를 맺고 서로 연관되는 관계와 역량들을 주고받고 살지만 그 안에 반드시 미묘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답니다. 가정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갓난 아기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칠 때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죠. 이 가정에서 위계 질서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위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더 권한이 있고 위계 질서의 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 준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만약 이 미시체계라는 아이가 위계 질서를 혼돈해서 내가 손가락을 가르치니 엄마 아빠가 가져오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보다 위계 질서가 위야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릇없는 아이가 됩니다. 지역사회 체계와 환경들의 문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역사회 가마력 사업을 여러 개 하게 될 거예요.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이는 그룹들을 잘못해서 우리가 계층상 위에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 지시하게 되면 지역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버릇없는 아이야. 이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각 체계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계층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계층적인 특성 안에서는 상위 체계보다 하위 체계가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가마력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지역사회 내의 계층 중 어느 위치에 속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상위에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하위에 있는 게 좋을까요?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하위에 있으면 하위 활동 체계들을 많이 가지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심부름하는 역할들을 하면 돼요. 교회가 하위 계층상 밑에 있다면 활동들을 많이 하면 돼요. 만약에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위계질서상 상위에 존재한다 그러면 많이 기획하시면 됩니다. 돌아보고 마치 시설의 장처럼 그 각 조직들을 돌아보고 챙기고 문안 전화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점검하고 그러면 됩니다. 만약에 중간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역사회 내 계층을 딱 살펴보고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까지 정보 전달과 에너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들을 충분히 하시면 되겠죠. 이처럼 체계 이론은 각 교회가 각 미시 체계가 어떠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며 그 가운데 어떤 계층적 특성들을 가지고 사는지 구분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경계와 환경, 계층 세 가지 부분들이 묶어져서 이 미시 체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됩니다. 이 미시 체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려면 경계, 환경, 계층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분석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마력 사업을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로 보기보다 사실 우리 가마력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마력 사업이라고 하는 그 활동 하나를 하나의 미시체계로 보아야 합니다. 그 미시체계 활동에 참여하는 것. 뭐 우리 구미교회 얘기하셨고 오천교회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구미교회 뭐 걷기, 맨발 걷기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룹을 미시체계로 보셔야 돼요. 우리 오천교회의 환경정화 활동하시는 거 소규모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미시체계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지역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교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지역사회 또 다른 중간 체계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이 체계 이론상 이 가마력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말했던 이 경계선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에 동일한 로직 모델이 사용됩니다. 이 체계 이론에서도 로직 모델을 동일하게 쓰는데요. 경계든 환경이든 계층이든 어떠한 것이든 자원의 투입을 받고 그 자원의 투입을 받아서 미시체계 안이 변화하게 됩니다. 외부 자원을 받아서 이 미시체계 안에서 변화 사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변화는 반드시 산출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산출이 긍정적이면 그것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산출이 부정적이면 그것을 소거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마력 사업 A가 있어요. 우리 맨발 걷기 사업 합시다. 기억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맨발 걷기 사업 하나 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 맨발로 어디 갑시다. 그래서 어느 공원들 가서 맨발 걷기를 쭉 했어요. 하루 활동을 해보고 나니까 산출이 나오겠죠. 사람들이 만족했다, 즐거웠다, 나빴다, 불편했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해서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반영해야 돼요. 좋았으면 그래 이런 거랑 동일한 걸 한 번 더 하든지 유사한 걸 한 번 더 하든지. 근데 이게 불편했다 그러면 불편했다는 것을 없애도록 하는 소거 활동들을 만들고 진행을 하겠죠. 활동이 목적이면 그렇습니다. 맨발 걷기라는 활동이 목적이면. 근데 맨발 걷기라는 활동 안에 사람 사귐이 목적이라면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활동이 목적이냐,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포커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입되고 변환되고 산출되어 나가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이게 획일적으로 모든 교회들을 다 동일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한 교회는 그냥 맨발 걷기만 해요. 왜? 일단은 서로 어색하고 낯설어 가니까 계속 만나는 활동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운동하고 그 가운데서 땀도 흘리고 이런 활동이 만족스러우면 다음에 또 할게요. 또 오세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이제 만남이 공고해지면 그때 이제 개인적인 만남의 관계로 들어가죠. 왜 걷기를 하시게 됐는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 주변에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서로 탐색이 되고 연구되어 가겠죠. 앞에 봤던 체계 이론의 미시, 중간, 외체계, 거시체계라고 하는 체계들을 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개를 그리시고요. 가장 가운데 우리가 두는 미시체계를 두시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로 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마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 가운데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가마력 사업, 가마력 팀장님들은 가마력 사업 팀장님들이 두시는 가마력 사업이 두시면 돼요. 그 미시체계가 누구와 연관을 맺고 있는지는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액티비티가 가능한 시간이면 여기 적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모이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붙이면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시체계 누구냐? 교회가 미시체계라 그러면 교회하고 연관 맺는 게 누구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거 활동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다 줌으로 들어오셔서 뭐 누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켜놓고 다른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걸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그 미시체계를 벗어나면 조금 더 넓은 영역이 있죠. 그 중간 체계를 벗어나면 조금 더 큰 외체계가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 뭐 교회의 교회, 병원의 병원, 뭐 또래 그룹들의 더 확대된 또래 그룹.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변화는 어디에 있냐면 맨 마지막인 거시체계에 있습니다. 이 거시체계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거시체계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법입니다. 법. 이 법입니다. 법과 문화, 사회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시체계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문화겠죠. 지역사회 문화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지역사회 복지 가운데 조직론, 지역사회 조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시체계에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거시체계의 핵심 사업이 뭐가 되냐 하면
거시책의 핵심 사업이 마을 축제가 됩니다. 우리 그 지역복지 사업이 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꼭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연말쯤에 뭐 아나바다 축제처럼 조그마한 공원에서 하는 마을 축제들이 있죠. 그리고 이 마을 축제에 누가 들어오냐 하면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와 외체계가 함께 참여해서 축제를 합니다. 뭐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방화 10일 종합사회복지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물총 싸움, 뭐 이렇게 물총 축제 이래가지고 뭐 온갖 물총들 갖고 나와서 물총하고 축제하고 물 뿌리고 노는 활동들이 있고요. 가을 되면 내가 사용했던 물건들 서로 나누는 아나바다 같은 게 있고요. 또 김장 같은 김장 축제 있고요. 뭐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렇게 축제 형태로 모여지는 것이 이 문화의 거시 체계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서는요. 그래서 사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체계가 지역사회하고 연관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 서로 소통하는 결과를 무엇인가로 나타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산출로 나타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방식이 축제입니다. 교회에서도. 전도회예요. 그래서 전도회는 축제 형식으로 만들어 가죠. 근데 이 축제가 사실은 뭐 우린 전도회라고 부르지만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외체계가 함께 하는 것이 마을 축제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라고 하는 미시체계가 마을 이 거시체계의 축제를 하는데 혼자 하고 있는 거죠. 그 뭐예요? 이게 왕따예요. 외톨이라고. 무엇이 안 됐냐 하면 미시체계가 중간체계와 외체계의 영역을 확대하는 일, 환경과 같이 교류하는 일, 경계선의 이 개방성을 확대하는 일들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은 요 체계도를 가지고 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오늘 용호교회에서 같이 했던 내용인데요. 지워졌나요? 네. 용호교회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제가 속한 36 열린교회는 매주 금요일 목장 예배를 통해서 사역 나눔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 사역 나눔에 그 지난 한 주일 동안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교회 내의 다른 구성원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내가 구도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요건 이제 체계론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 만들었는데, 체계론에서 이런 겁니다. 이번 주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뭘 했죠? 나를 위해서 식사했어요. 씻었고요. 나를 위해서 쇼핑도 했고요. 나를 위해서 뭐 중요한 IT 기기를 구매할 수도 있겠죠. 나를 위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요. 나를 위해서 어떤 투자 활동들을 합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나를 위해 한 게 많아요. 그 한 것 중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 것 말고 가족과 이웃을 한 걸 위해서 한 건 뭐였었지?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이번 주에 가족과 이웃을 한 게 뭐였었지? 우리 베란다에 있는 상추 뜯어서 아랫집 아저씨랑 나눈 것? 어느 날 퇴근하다가 만난 우리 2층 꼬맹이에게 간식과 과자 하나 나눠준 것? 1층 안에서 아이 기다리고 있는 경주 엄마에게 문안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물어본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하던 활동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가족, 이웃, 가까운 내 인근 거리의 중간 체계 말고 외체계, 지역 사회, 우리 마을,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구를 위해 내가 뭘 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활동에 적어본다면 더 적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썼을까?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적은 다음 그러면 다음 주 내가 뭘 해야겠다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다음 주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 아니 나를 위해서는 많이 했으니 이번 주 내가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 한 번은 내가 하마. 내 가족을 위해서 특식은 한 번 낼게. 가족을 위해서 우리 보드게임 하는 시간 같이 가족들이랑 어울려야겠다. 가족을 위해서 여행 계획을 짜고 우리 언제 한번 가자. 가족 회의를 한번 소집해야겠다. 그런 거 만들 수 있죠. 이웃을 위해선 어떤 나눔을 갖겠고 어떻게 연락을 하겠고
어떻게 기도하겠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 활동들이 정의되지 않으면 결코 체계 이론이 내 삶에 들어오질 않아요. 체계 이론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 가마력 사업은 그냥 내가 하는 사업일 뿐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하는 자그마한 활동 하나일 뿐인 거죠. 그게 확대되지 않을 겁니다. 활동하셔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 이번 지난주는 이런 한계들과 어려움이 있었네. 내년에 다음 주는 이렇게 하겠다. 한번 적어보시고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시켜야 돼요.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 안 하는 것 차이 큽니다. 적는 것, 안 적는 것 커요. 적고 그것을 그룹 안에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마의 활동으로 또는 TMI로 나눠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면 체계 이론을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계 이론 네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뒤에 소개시켜 드릴 것은 앞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준비를 하면서 지역사회 조직화가 뭐냐, 도대체 사회복지사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방화 11 종합사회복지관 사역을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긴 YMCA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1994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 임대아파트법이 개정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반드시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것이 이 방화 11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앞에 11이 붙는 거 보니까 불안하죠. 네, 이쪽이 강서구 지역이라서 워낙 임대 아파트가 많고요. 종합사회복지관도 엄청 많습니다. 네, 이 많은 지역 안에서 어떻게 지역 조직화 사업을 하느냐, 이건 궁금하시면 여러분 방화 11 종합사회복지관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사진부터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기사로 다 뜹니다. 모든 활동을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한 사회복지사가 이제 사이좋은 동네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마을에 있는 정자에 아과와 간식을 갖다 놓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간담회라고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안 하던 걸 하면 못합니다. 이 사회복지사들은 아침 출근 도장 찍고 그 지역을 뭐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전, 오후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을 만나고 얼굴을 익힙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온 사회복지사라고. 왜 왔냐고. 그러면 그냥 어르신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혹시 주변에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구상하려고 만나러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늘 그 가운데서 만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으니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의견이 있었으니 그걸 어떻게 하면 구체화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 고민을 사회복지사 혼자 하지 않고요. 이렇게 좋은 동네 만들기에 간담회를 놓고 어느 어르신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묻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원이 가능한지의 일에 따라서 지원해. 그거 우리 교회 어느 교회 이야기했더니 아유 그런 거 하면 좋은데 동네 사람들 다 술 찾아서 안 된다고 그래요. 술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된다고. 그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사회복지시설도 보조금으로 음주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들이 술 안 하는 거 다 알아요. 술 못 사는 거 다 알아요. 왜요? 그렇게 만나고 익숙해지니까요. 그런데 경계선은 분명히 있죠. 저희가 해드리진 않지만 그렇게 모이는 모임 자체를 방해하진 않아요. 그렇게 관심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는 자리들이 많아요. 여기 이젤 판넬 이거 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특별한 도구들이 있지 않아요. 여기 이젤 판넬 있어요. 이젤 판넬 뭐 누구나 다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갖다 놓고 우리 사회 어떻게 줬으면 어떤 의견이 있으면 좋겠을까 이렇게 포스트잇에 글 써서 의견들 제안 받을 수 있고요. 혹시 조금 비용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하단에 이렇게 배너 우리 지역사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의견 조사하고 있어요. 배너 모아놓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거라. 다른 데 안 해도 괜찮잖아요. 안식일 5일날 멀리 가지 마시고 동네 정자에 배너 하나 걸고 음료수랑 뭐 다과 같이 놓고 의견들 누구나 듣고 와서 이야기하게 만들어 가시면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활동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 활동을 합니다. 이건 한 사회복지사가 그날 하루 다닌 지역을 표시해서 보고한 보고 내용이더라고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는 동네에서부터 한 2블럭 정도 되는 동네를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냥 다니지 않고 여기는
지역 캠페인을 하나 같이 했어요. 이웃과 똑똑, 이웃과 안부 나누며 살아요라고 해서 캠페인을 같이 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혹시 주변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복지관에 연락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서로 우리 안부 물으면 살아갑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라고 하는 주요 캠페인들을 집집마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큰 아파트 단지 지역이 아니라 빌라촌과 임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지역이죠.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운 친구에게 오늘은 안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안부해보세요. 자녀를 한번 안아주세요. 이런 포스트잇들을 만들어가면서 늘 붙이고 다닙니다. 뭐 포스트잇 못 붙이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도 안 된다 하진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공정, 지역사회의 연합, 사회통합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문항을 던지면 지역사회 사람들은 분명 반응합니다. 그런데 왜 반응하지 않냐 하면 우리가 자꾸 지금까지 불우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만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했거든요. 내가 어렵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만하면 나는 거기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포커스를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겠죠. 아프고 여린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범위를 더 넓게 둘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오늘 전체 제가 준비한 교육과정은 여기까지인데요. 찾아보면 다양한 활동들이 지역사회에 많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다 소개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요. 이 이제 방화 11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워낙 지역사회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난 친구들인데 마을 축제들 뭐 각 사회복지사마다 마을 축제씩 하나 한 개씩 두 개씩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요. 또 지역에 비가 오면 지역에 나갑니다. 프라이팬하고 가스버너 들고 지역에 나가서 같이 동네 주민들하고 부침개 해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 들어요.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또 듣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들어줘야 정감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계선 안에 서로 소통을 위한 개방성을 유지하는 방법이겠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뭐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 드린 건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체계론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마력 사업, 교회가 해야 되는 활동 사업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어떻게 그 방향성을 설정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충 말씀드렸고요. 각 교회 상황들 또 처한 위치들이 달라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체계론의 세 가지 특성들 가지고 각 미시 체계들을 분석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이 그룹들이 커져갈 수 있는지, 성장해 갈 수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우리 모든 교회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